이번엔 네가 사라. 아이고, 어쩌나 박형. 나 오늘 지갑 안 가져왔는데.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계산하는 박길수 할아버지. 또 그 소리야? 너 왜 자꾸 나 만날 때만 지갑 안 가져오는 거냐? 해장국 사주면서 생색내냐? 박씨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다음에는 내가 꼭 살게. 그건 그렇고 다음 달에 우리 딸 결혼하는데 와줄 거지? 나 친구 딱 3명밖에 없는데 네가 기 좀 살려주라. 동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를 하라는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너 최근 10년 동안 밥 한 번 안 사고 내가 저번에 니네 어머니 장례식 때 조의금 30만 원 냈으면 너는 최소 반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내 아들 결혼식에 꼴랑 5만 원 냈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참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박 할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동철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 왜 이렇게 째째하게 그러냐? 옛날엔 안 그러더니 나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네가 나보다 조금 잘 살면 돈 좀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살면 못 사는 친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처음엔 나도 안 아까웠어. 헌데 돈보다 마음이 가난한 너랑은 더 이상 친구하고 싶지 않다. 왜 그래, 정색하고 말이야. 그럼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 됐다. 박씨 할아버지는 친구 이씨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애써 무시한 채 계산을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이날 이씨 할아버지와 밥을 먹고 당구를 치기로 했지만 보나마나 당구비도 자기가 내야 할 게 뻔했고 기분이 상한 채로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박씨 할아버지와 이씨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각 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박 씨의 부모님은 이남 사녀의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박 씨의 어머니가 다른 집 식모살이하며 6남매를 먹여 살렸습니다. 박 씨는 6남매 중 5째였는데 부모님의 모든 지원은 맏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는 책가방 지퍼가 고장나 항상 벌어져 있는 책가방을 메고 다녀야 했고 어떤 날은 버스를 탈 수가 없어 학교에서 집까지 무려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항상 점심시간만 되면 잠을 청했습니다. 다들 부모님이 해주신 도시락을 가져와서 밥을 먹었지만 유일하게 반에서 박 씨와 다른 또래 친구 1명만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해 점심을 굶어야 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항상 점심시간만 되면 물로 배를 채우고 창피해서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 손을 내민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철, 이씨 할아버지였습니다. 동철은 박 씨의 뒷자리에 앉았던 친구로 늘 밥을 굶는 박 씨가 안타까워 도시락을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동철은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터라 동철의 도시락에는 항상 밥과 계란, 심지어 분홍 소시지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집에서 분홍 소시지는 아버지와 첫째 형만 먹을 수 있었고 박 씨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맨밥에 김치 그리고 물을 말아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자존심 때문에 동철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은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박 씨와 동철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철은 항상 밥을 꾹꾹 눌러 담아와 박 씨와 나눠 먹었고 마지막 남은 소시지도 늘 박 씨에게 양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가 끝나면 함께 운동도 하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둘은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동철은 대학에 진학했고 박 씨는 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삶은 서서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연락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멀어진 거리만큼 두 사람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박 씨는 가끔 동철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들리는 것은 온갖 소문뿐이었습니다. 집이 망했다는 소문, 해외로 유학을 갔다는 소문 등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박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온 박 씨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 왜 이렇게 굼뜨냐? 현장 반장의 호통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은 박 씨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심한 고소공포증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안전장비 하나 없이 작업을 해야 했지만 다른 일꾼들은 마치 날아다니듯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보며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까지 이곳저곳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번 돈의 일부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조금씩 모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너무 더워 서 있기도 힘든 날씨였지만 박 씨는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고 2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순간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높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 사고로 인해 박 씨의 인생은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졌지만 불행히도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를 숨기려는 현장 책임자의 지시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야, 괜찮아. 빨리 구급차 불러. 라는 동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현장 책임자는 무슨 구급차야? 괜히 안 좋은 소문 날 필요 있어? 라며 박 씨를 그저 개인 차량으로 병원에 보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박 씨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체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를 악물고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절망 대신 공부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 중에도 틈틈이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한 전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박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졸업 후 금융회사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박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친했던 동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철이는 같이 안 왔어? 라고 박 씨가 물었을 때 친구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말도 마라. 동철이 걔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거리에 나앉았대. 이 소식을 들은 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 따뜻한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동철을 찾아 나섰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알 수 없었고 아는 사람들 중 누구도 동철의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동철아, 내가 어디 있든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박 씨는 마음속으로 옛 친구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 씨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고난을 이겨내고 이룬 가정이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평화도 잠시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형제 간의 갈등이 불 꺼지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첫째 형에게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형제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오빠, 정말 그 돈 다 오빠가 가질 건 아니지? 여동생이 첫째 형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래, 오빠 우리 다 어렵게 사는데 지금 잘 사는 둘째 언니 빼고는 나눠야지. 셋째 누나도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왜 나눠줘? 엄연히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재산인데 안 그러면 너네가 죽기 전까지 평생 제사 지낼 거야? 결국 첫째 형은 소에게 돈만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었고 이는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 씨는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로를 위해 양보할 줄 모르던 형제들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문득 옛 친구 동철이 떠올랐습니다. 동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박 씨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동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매년 열리는 동창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철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씨의 마흔이 되기 전 어느 해의 동창회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동철이 나타난 것입니다. 야, 동철아, 이게 얼마 만이냐? 그동안 대체 뭐하고 지냈어? 동창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철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꽤 죄죄한 옷차림. 하지만 박 씨의 눈에는 그저 반가운 옛 친구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동철아, 너 뭐하고 지내? 결혼은 했고 내 소식 들으려고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박 씨는 반가움에 북받쳐 연신 물음을 쏟아냈습니다. 동창회장의 분위기는 20년 만의 재회로 인해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박 씨의 눈에 들어온 동철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때 반에서 가장 밝고 건강하던 소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동철은 잠시 당황한 듯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하려는 듯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결혼은 했어? 지금 뭐하고 살아? 연락처가 바뀌어서 못 찾았던 거야? 하지만 동철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회피하듯 고개를 돌리거나 어물쩍 넘기곤 했습니다. 박 씨는 친구의 이런 반응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영길이가 나섰습니다. 야, 박 씨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다고. 동철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고 박 씨를 향해 미안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술 기운이 오른 한 친구가 갑자기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동철아, 너네 집 진짜 망한 거야? 지금 꼬라지 보니까 망한 거 맞구만.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박 씨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할 말이 그게 뭐야?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오면서 힘든 시기 있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중요한 거지. 박 씨의 말에 동철은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옛날 학창 시절 자신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 따뜻한 동철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박 씨는 동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동철아, 우리 이제 자주 만나자. 연락처 좀 알려줘. 동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20년 만에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박 씨와 동철의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2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메우려는 듯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들은 어김없이 약속을 잡았고 박 씨는 이 만남을 항상 고대했습니다. 그들이 자주 찾는 장소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해장국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동철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학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지. 박 씨는 묵묵히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철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도 했었는데 5년 만에 이혼했어.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중이야. 동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주던 그 친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박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철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 아직 40대야.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박 씨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박 씨는 자연스럽게 식사비를 계산했습니다. 동철이 지갑을 꺼내려 할 때마다 박 씨는 내가 살게. 다음에 내가 살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늘 오지 않았지만 박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 씨의 마음 속에는 단순히 식사를 사주는 것을 넘어 동철을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철이를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동철아,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박 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어. 동철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하지만 난 그저 너와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들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박 씨에게 있어 동철은 단순한 옛 친구를 넘어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철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박 씨와 동철의 삶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박 씨는 안정된 직장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동철은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어린 시절 동철에게 받았던 도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배고픈 날 나눠주었던 도시락, 어려울 때마다 건네주었던 따뜻한 위로의 말들. 그 기억들이 박 씨로 하여금 동철을 진심으로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철아, 우리 아직 40대야.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하면 돼. 박 씨는 자주 이런 식의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반응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새로 시작. 말은 쉽지. 난 이미 늦었어. 모든 게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철의 태도는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모두 외부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사업만 망하지 않았어도 난 지금쯤 잘 살고 있었을 거야. 때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여자만 날 떠나지 않았어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처음에 박 씨는 동철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동철의 신세 한탄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넌 좋겠다. 가정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동철을 돕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점점 동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철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까?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동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박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철의 행동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취기가 오를 때마다 동철은 박 씨의 안정된 삶을 부러워하며 한탄했습니다. 넌 정말 좋겠다. 박 씨야. 가정도 있고 돈도 많이 모았겠지? 난 내가 부러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최선을 다해 동철을 위로하고 조언했습니다. 심지어 만남이 끝날 때면 택시비까지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동철의 모습에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동철이 박 씨가 건네는 택시비를 한참 째려보다가 갑자기 휙 낚아채듯 받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술에 취해서 그랬겠지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이후 박 씨는 회사 일이 바빠져 동철과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동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집 근처에 새로 생긴 횟집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한잔할까? 박 씨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만난 날 동철은 갑자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옷 좀 환불하고 가자. 하지만 동철의 환불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구매한 지 오래되었고 옷에 얼룩까지 있어 직원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내가 잠깐 바빠서 못 틀린 것뿐이라고. 그리고 뭐가 묻었다는 거야?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동철의 우기는 모습에 박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사장까지 나와 환불해주긴 했지만 박 씨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동철아, 옷을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백화점에 가는 거야? 동철의 대답에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화점 가서 대접받는 느낌이 좋아서 옷 사고 트집 잡아 환불받는 거야. 그 순간 박 씨는 동철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동철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구매하고 환불받는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는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철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사기나 다름없어. 박 씨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동철은 그의 말을 무시하듯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철이 학창 시절 친구들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친구가 사업의 성공의 CEO가 되었다는 소식에 동철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녀석 공부도 못했던 놈이 뭘 했겠어. 그냥 운이 좋았겠지. 아마 백으로 그렇게 됐을 거야.
박 씨는 동철의 이런 모습에 점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철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박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박 씨야.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실은 나한테 딸이 하나 있어. 결혼 전에 생긴 아이인데 이번에 결혼한대. 박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철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 축하할 일이네. 근데 왜 이제야 말해? 동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너도 알다시피 내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철의 요청이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 금전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철의 대답을 기다리는 순간 박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오랜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최근 동철의 행동들로 인한 실망감이 공존했습니다. 동철의 부탁을 고민하던 그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박 씨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박 씨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박 씨와 상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중년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사기였어요. 그 컨설턴트 전부 사기꾼이었어요. 아내의 말에 박 씨는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기꾼들은 교묘한 수법을 썼습니다. 그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주기적으로 입금하며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박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인터넷 광고였습니다. 채권 추심 전문, 높은 회수율 보장이라는 문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박 씨는 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조건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20%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회수를 보장해 드리죠. 박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높은 수수료였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동철의 부탁은 더욱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가정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친구를 도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삶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집과 직장에서 받는 월급, 그리고 미래를 위해 아껴둔 퇴직금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는 친구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동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 딸 결혼식 도와줄 수 있어? 동철의 말에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동철아. 지금 나도 상황이 좋지 않아. 박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결혼식에 오면 축의금이라도 좀 넉넉히 해줘. 동철의 말에 박 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가족뿐이었습니다. 생전에 장인어른이 그토록 아끼던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박 씨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 말고는 결국 아무도 없구나. 박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 씨는 건강 문제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동철의 연락이 뜸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친구가 들려준 말에 따르면 동철은 다른 동창들과 자주 어울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 마음이란. 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실의 정막 속에서 박 씨는 자신의 삶과 관계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베풀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박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박 씨는 자신과 동철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동철에게 종종 작은 금액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철의 태도, 변화와 무리한 요구들은 박 씨를 실망시켰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길수야, 너 동철이한테 돈 빌려줬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한테는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심지어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나 뭐라나.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동철이 이제는 사기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동철은 아무런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문병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동철의 무책임함에 박 씨는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마지막으로 동철과의 관계를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해장국집에서 만났습니다. 분홍 소시지가 반찬으로 나왔을 때 둘은 잠시 학창 시절을 추억했습니다. 기억나? 내가 항상 나한테 마지막 소시지를 양보해줬잖아. 박 씨가 말했습니다. 동철은 잠시 멈칫하더니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순간 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거에 느꼈던 고마움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관계의 변화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해장국을 먹으며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시간이 흐르면서 동철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딸 결혼식이 다가오자 동철은 박 씨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영길아, 우리 딸 결혼식에 꼭 와야 해. 너 말고는 올 사람이 없어. 동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동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도 좀 넉넉히 해줘. 너도 알다시피 나 형편이 어렵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릴 적 동철은 항상 마지막 남은 소시지를 박 씨에게 양보하곤 했었는데 지금의 동철에게서는 그런 배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동철은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 미안, 오늘도 지갑을 깜빡했네. 동철의 말에 박 씨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박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드디어 동철의 딸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동철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정말 안 올 거야? 난 내가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다. 박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저녁,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동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철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철아, 내 장인 장례식 때 넌 왔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 만날 땐 밥도 잘 사준다면서 나랑 있을 땐 왜 맨날 지갑을 두고 왔어? 내가 널 위해 밥 사준 세월이 20년이야. 난 바빠도 내 아버지 장례식에 밤새 운전해서 갔었어. 박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내가 어릴 때 내게 해준 게 고마워서 지금까지 내게 쓴 돈이 아깝지 않았어. 하지만 이젠 달라. 앞으론 내게 쓰는 돈이 다 아까울 것 같아. 박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철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앞으로 잘 지내라. 전화를 끊은 박 씨는 곧바로 동철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얼마 후 박 씨 부부는 사기당했던 돈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동철이 딸의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사기당한 돈 받았다며? 축하해. 그거 알아? 내가 좋은 주식 정보가 있어. 이걸로 돈 벌게 해줄게. 메시지를 읽은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렇게 박 씨는 동철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술자리에 친구 대신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는 아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진작 동철 대신 아내와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질 거라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 할아버지는 오래된 친구였지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모두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없나요? 때로는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힘들게 한다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